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전에 좀 어제 나온 것 발표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때 무늬만 개편이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이재갑 교수께서도 이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별도의 외청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을 하고 그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되던 개편안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국립보건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도록 해서 질병관리청의 연구 기능이 계속 존속될 수 있고 또 확대될 수 있게 한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지방에서의 그런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지방청 정도까지 좀 격상되기를 바랬는데 어제 내용은 그냥 센터 형태로 그 행안부 안대로 가는 것처럼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의 그런 질병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한 이제 질병관리청의 지방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이제 지방청까지 좀 같이 이번에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 아마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재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 유행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청 승격 자체가 되면서 어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권한이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일단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 감염병 연구센터라는 곳이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감염병 연구센터의 기능이 전체 보건연구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능이긴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예산도 적고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이제 실험적인 연구 중심으로만 가능했었는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된다면 실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확대돼야 될 거고 백신 개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감염병 정책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관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역학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이제 실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연구까지 같이 수행하는 그런 연구소로 잘 자리매김했기를 바랍니다. 네. 애초에 국민청원도 이제 넣으면서 좀 변화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좀 한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고 또 얘기하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지 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 2차관도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 정책과 감염병 정책이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제 보건부 형태로 독립이 되든 아니면 질병관리처로 독립이 되든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더 독립적인 형태로 이제 보건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의 이런 감염병 대응 자체가 지자체별로 너무 대응 능력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서도 이제 질병관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지방에 이제 신설될 센터뿐만 아니라 센터가 청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지자체의 그런 감염병 대응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일단 수도권에서 이제 이태원 또 부천 물류센터 그다음에 리체이 같은 그런 다단계 판매, 탁구장 이런 집단 발병의 어떤 이제 증폭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 확인된 사람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조용한 감염 또는 깜깜이 감염 사례들이 수도권 전체로 좀 확산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이제 그런 감염자들이 수도권에서 거의 10% 이상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자체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만연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추이는 50명 미만으로는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2주간의 그런 평균 확진자 수도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어디서든 간에
집단 발병이 일어날 만한 그런 취약한 곳에서는 언제든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결과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아주 대량의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속수무책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뭔가 좀 가감한 정책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동시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을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뭐 40%에서 50%까지 육박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금 이제 집단 발병이 되면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전수조사 형태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아주 조기에 검사가 돼서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어. 근데 그 무증상 감염자가 발병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명을 이미 전파시켰거나 감염시켰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한 명이 확진됐을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를 보면 이미 10명 이상이 감염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접촉자에 의해서 며칠 있다가 또 여러 명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연쇄적인 고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거를 쫓아가기가 너무 이제 버거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쫓아가기가 네네. 버거운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럼 뭐 초기에 뭐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뭐 확산되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한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간 좀 달라졌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난 건지요? 일단 무증상 감염자도 사실 신천지 때도 꽤 보고는 됐는데요. 예.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 발병할 수 있으니까 다 격리를 해서 자가격리를 시켜놨잖아요.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정도 외에는 전파를 못 시키게 이미 차단이 된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은 신천지처럼 특정 집단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이미 시키더라도 이미 여러 명이 발생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말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다른 집단 발병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최근에는 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때문에 고령층 감염도 상당히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단계 판매에서 발생한 분들이 거의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네. 일부는 이미 사망하신 분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환자가 여러 명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가장 취약한 이제 노인들 층에서 그러니까 고령자에서의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망률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을 때 가장 안 좋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생활 방역 체제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부라든가 뭐 전문가 쪽에서는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거의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거나 그 전에 이미 대구 경북 상황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의 전국의 90%가 이제 지키고 있으셨었거든요. 네. 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나가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하지 않았던 집단 발병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상황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캠페인만 하는 거로는 지금의 상황을 잠재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든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경제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는 좀 더 강화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집단 발병이 발생한 그런 형태의 노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발병돼 있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막는 조치가 선행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종교 시설이 나왔고 그러다 콜센터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물류센터가 나왔고 노래방도 나왔고 지금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클럽까지 나왔는데 또 놓치고 있는 곳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서 분류하고 그 분류에서 상당히 위험한 곳은 이제 그것들을 자정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로드맵들을 만들고 있는 주 정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여러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뭐 국민 참여형으로도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거나 집단 발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시설별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나빠지면 뭐 중위험 이상은 일단은 뭐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강도 아주 심하지 않으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고위험의 이상에 해당되는 데는 영업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단계적으로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분류 작업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논의 중이면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그런 행정 조치들을 빨리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상당히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제 일종 수산물 시장, 그러니까 그 초기에 우한도 수산물 시장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수산물 시장에서 집단 발병이 됐는데 이미 1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일부 환자들은 다른 성에까지 확산이 돼서 네. 지금 중국 아마 좀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강화된 형태로 계속 억제를 하다가 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런 집단 발병이 시작된 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이게 좀 창궐할 수 있는 위기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제 그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인플루엔자 환자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국가나 겨울에 해당될 때 중환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대개 의료 체계들이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의료 자원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브라질만 해도 하루에 3만 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까지 겹치게 되면 인플루엔자 환자에 의해서 중환자도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한 중환자도 발생하다 보니까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만약에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 같이 유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중환자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되고요. 예. 또 선별 진료도 문제인데 이제 독감 증상이나 코로나 증상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증상이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독감이 매년 심하게 유행할 때는 독감 환자 200만 300명만씩 우리나라에 3개월 정도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환자 선별이어서 지금 전국에 한 500개, 600개 있는데 그 600개 가지고 이제 독감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가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거기도 진료를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겨울철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별 진료나 이런 부분들도 상시 진료 체계로 갖추고 숫자도 늘려놓거나 아니면 1차 의료기관이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겨울에 이제 그냥 독감 환자만으로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이제 뭐 10월, 11월 되면서 겨울 되고 그러면 그때 독감 환자들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대부분의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 열 체크만 하면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는데 독감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또 열이 높은 사람들은 다 선별 진료소로 가면 그 감당이 쉽지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잘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남반 국가도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사실 잘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서 독감도 유행하지 않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전 국민의 가까운 숫자를 백신을 맞춰서 독감 발병을 최소화시켜야 겨울철에 코로나19 환자에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겨울철을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놓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 방역당국의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쭤볼 게 지금 날이 막 더워지고 또 후텁지근해지면서 마스크 착용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갈 때는 반드시 써야 되죠.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은 곳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또 병원 가고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네. 많이 덥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느슨하게 쓰거나 코를 드러내고 쓰시거나 턱에다 내리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일단 쓰실 거면 제대로 쓰셔야 되고 특히 마스크도 이번에 뭐 식약처에서 나온 KF-AD라 그래서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각 외품으로 이제 의약 외품으로 확인돼 있는 덴탈 마스크 수준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감염병 차단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좀 가벼운 마스크를 그리고 식약처에 공인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요새 그 마스크도 구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이제 배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보니까 이제 물놀이 하거나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그 야외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든 간에 사람이 밀집되고 마스크 쓰기 힘든 공간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도 야외는 그나마 좀 덜하기는 할 텐데 야외도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막 이제 수영장 같은 사람 빼곡하게 찰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 수를 제한을 해서 적정 인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는 거죠? 백신이 미국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개발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백신 한 5개 회사에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면서 실패도 좋으니까 만들고 특히 삼상 연구 끝나기 전에도 대량 생산을 먼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상 연구가 제대로 끝나서 효과적이라고 증명되면 바로 백신을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상연구 미국에서 시작되는 게 잘만 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까지 같이 하고 있고 효과가 좋다고 밝혀지면 내년 초라도 미국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이제 미국이 과감하게 이제 예산을 그런 백신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선점할 수 있게 백신을 네. 우리나라 것도 뭐 빨리 해서 노력해야 되고 외국에서 먼저 만드는 백신에도 선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공장들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외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을 좀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백신을 우리나라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신 나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최종옥님께서 국민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하고